자, 그러면 이제 그 왕항석의 그 개혁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뒤에가 잠깐 적어놨는데 일단 기출 문제 펴시고 쭉 넘어가서 나온 게 몇 번이냐면요. 일단은 5번 문제 볼게요. 예, 5번 문제. 다음은 이제 송대 그 1페이지요. 이게 298페이지예요. 예. 다음은 송대사회에 대한 글이다. 가에서 말하는 송대 문화의 특징을 두 가지 쓰고 나와 다의 내용을 각각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당황제에서 송황제 이행하면서 중국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송에서는 이제 전호제를 바탕으로 한 대토지 소유제가 시행됐으며 그 다음에 이제 군주 독재의 관료국가 체제를 취하였고 문치주의가 확립되었다. 또 사회 경제 면에서 농업 생산의 증대, 상공의 화폐 발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생활의 향상이 현저했다. 자, 문학과 예술 면에서는 그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 당의 국제적이고 그리고 그 기족적인 문화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국제적과 기족적의 반대말을 이제 송나라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송나라의 특징은 국제적이 아니라 국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족적이 아니라 서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쓰시면 돼요. 국수적, 서민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러나 거란족의 침입으로 송은 그 대응에서 고심하였는데 왕왕서의 신법도 그 대응 안에 하나이다. 부국책으로 천무법, 시역법, 군수법 등이고 강경책으로 보갑법, 보마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천무법하고 군수법의 내용을 쓰면 되는데요. 자, 천무법은 봄에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추수 때 이자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 피화물질 직접 구입해서 처분해서 상인들의 어떤 폭리를 배제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송태조는 절도사의 범건과 재정의 어떤 민정권 해소하고 군대 지휘관과 지방 장관을 모두 문관을 임명하여 황제 권력을 강화했다. 이어 태종은 연후 16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란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으나 오히려 1004년에 거란의 성종이 되고 남지하여 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서 서하 이원호가 독립을 선언하고 송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송은 7년간의 소모전 끝에 1014년에 서하와 하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제 6이 쭉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기획을 위해 지방분권적 성격의 행중소성을 폐지하고 황제 직속의 포정사사를 설치했다. 자, 행중소성이라는 그 간청은 원나라 때의 지방 간청이에요. 그리고 황제 직속의 포정사사는 이제 뭐냐면 명나라 때 간직이죠. 명나라 때 간청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때는 행중소성을 폐지하고 명나라 때 포정사사를 이제 설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명나라 때 주원장이죠. 그래서 황제 권력 강화는 맞지만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 예, 여기.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주원장이 그 통치 스타일
그 명나제도 개편 내용은 그 송태조의 어떤 정책을 모방을 했어요. 중앙조직이나 이런 거, 권력 분산이나 상호 견제 이런 것들은. 자, 거란의 성종은 불교를 통해 한족 문화를 대항하면서 거란 고유의 신앙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 맞죠? 그래서 거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교를 강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문화에 대응하는 점에서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문화가 거란의 토속 신앙을 토수 통합을 하면서 원래 이제 고유 문화 취지하고 좀 맞지는 않게 됐죠. 자, 하여튼 요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권한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서하 하약을 맺는데 이후 송은 매년 세표로서 은 5만 양, 비단 13만 필, 차 2만 근을 지급하여 국경에 무역장을 개설하도 교육을 허가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들의 독과점 강화를 맞는 거, 시역법이죠. 시역법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시역문화는 간청을 이제 설치하고 시장 가격 안정과 원활한 상품 유통을 도모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역문화는 그 간청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물가 조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역법을 뭘로만 생각하면 저리로 중소상인들 빌려줘도 구제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는데 이 시행문 내용들, 물가 조절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법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 사회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각지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반란이 송강의 낭이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호전의 소재가 되죠. 그 외에도 박람회 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이제 틀린 거니까 1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서 몇 번 문제 보시냐면요. 14번 문제를 보세요. 14번.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자, 기역에 공통어 들어간 명칭을 쓰고 미은에 니은된 시 법령을 한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대중사고 4년에 진종은 양자강 해수 양절 지방에 조금만 가뭄이 되어도 논에 물 댈 수 없었다. 담당 관리들은 복권 지방에 보내어 뭐의 3만국을 가져다가 세 지방의 종자로 나눠 썼다. 자, 기역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점성도죠. 이 점성도는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 가뭄에 되게 강해요. 베트남에 그런 건데 그래서 가뭄에 강하고 조도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점성도를 이제 뭐냐면 들어와서 품종을 이제 삼았죠.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그 사료 보는 아시아사인가? 거기에 이제 사료 있는 내용을 그래서 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송대 농업 생산의 비약적인 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국가가 추진된 적극적인 농업 장려책인데 이 시기에 새로운 농업 기술과 뭐가 도입됐다. 기획이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정성도를 쓰시면 되고요. 특히 신종의 항무지 개발이나 우전, 위전 등 새로운 경작 시작될 게한 농촌 정책인데 여기까지 주친 건데 안 쳐져 있어요. 자, 요걸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요게 이제 해관 본 게 우전이라든지 위전 같은 거는 우전이나 위전은 그 저습지나 호수에다 물을 가다 놓고 논을 만든 수도작을 하기 위한 어떤 경작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논과 호수나 저수지가 많은 강낭농법이죠. 그러면 강낭농법과 관련된 내용은 그 아까 얘기했처럼 뭐와 관련된 거냐면 어, 농전 수립법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농전 수입법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강북 지역 같은 거 어전법을 사용했죠. 자, 그 결과 남성시대 때 양자강 하류 지역은 최대 미국 생산지로 변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주와 호주가 숙하면 천하가 풍족하다. 예. 그래서 소주 쑥 천하족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양장 하류 일대가 뭐냐 풍년이 들면 천하가 뭐냐면 풍년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송나라 때는 양쯔강 하류 지역이 곡창지대였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자, 관련된 내용을 경기도 이제 서브노트에서 이제 좀 볼게요. 자, 당나라에서는 당쟁이 많았어요. 당쟁. 이 당쟁을 또 다른 분당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당나라, 송나라 때 분당의 인식이 바뀌게 되죠. 원래 당나라 때까지는 그 정치를 황제만 해야 되고 관료들 보조해주는 존재인데, 관료들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분당을 지어가지고 먼저 정치에 방해를 하면 나쁜 걸로 인식했어. 그래서 흥당 한당 유학적인 관념에서 이거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분당을. 근데 송나라 때 되면서 송악이 등장하죠. 송악 같은 경우에는 황제와 사대부가 같이 정치해야 된다. 공치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묶어가지고 정치하는 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예. 그런 이제 관련된 분당론도 나오고, 그래서 분당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분당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나빴죠. 근데 이제 살인파들이 집권한 공치주의를 이제 내세운 살인파를 집권한 조선 중기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분당론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그 인식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양수의 분당론이에요.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분당론이 나오는데 구양수는 분당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니다. 여기에는 진짜 붕이 있고 가짜 붕이 있다. 그 진짜 붕은 군자의 덩이고 그 다음에 위붕은 소인배의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분당인데 이걸 쳐내는 거지 군자의 분당은 굳이 쳐낼 필요 없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라는 이 구양수의 분당론을 제시하죠. 자, 그 주자 또한 또 내세 주자 남동시대 주자도 분당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상당히 좋게 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황제도 분당에 가서 개입을 해야 된다. 분당에 같은 분당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까지 제시를 하게 돼요. 자, 하여튼 송나라 때는 상당히 당쟁, 그러니까 분당에 둘러싼 당쟁들이 되게 많았어. 이걸 또 정책 대결적 성격이 되게 강했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들 분당의 역사를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 이거는 심화규제 내용을 좀 보고 할게요. 자, 인종 때는 하북 출신의 관료들하고 강남 출신의 관료들이 싸우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북 출신하고 강남 출신들은 좀 기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인종 때 들어서 또 경력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인종 때 연어가 경력인데, 그래서 가구의 폐위 문제를 둘러싸고 여의 간의 보수파와 그 다음에 혁신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범종원인데 여기 빠졌네요, 이름이요. 자, 그 다음에 영종 때는 그 영종의 친아버지, 그러니까 영종이 좀 반계혈통이었는데 이 칭호 문제를 가지고 그 종법상으로는 영종이 뭐냐면 그 친아버지는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비록 친부라도 큰아버지다 불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영종이 비록 이제 뭐냐면 그 반기로 해가지고 증장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다 불러야지 무슨 그 큰아버지냐 친모를 아버지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싸우게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 또 싸우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싸우고 그 다음에 신종 때 들어와서 이제 아까 얘기한 신법당과 구법당을 대입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신종이 즉위 죽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면 철종이에요. 예. 그래서 철종 때 이때 이제 영종의 왕후였던 선인태후가 이제 수련천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다시 구법당이 등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효 구법당이거든. 원효 구법당이라고 하는데 원효는 이제 그 당시 연호죠. 요거부터는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원흥 구복당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재상이 되었던 사마강이 종주의 신법을 다 폐기시켜.
근데 문제는 이 원우 구법당 안에서도 3개 파당이 형성돼요. 이게 사도에 있는 이제 그 뭐냐면 아시아사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끼리 단합을 못해. 그러다가 이제 철종이 등장하면서 다시 신법당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당시 또 이제 대규모 정치 보복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또 보복당하고 이제 기양가고 그 다음에 시종이 즉위하는데 시종 직전에 시종이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상태후가 집권을 해요. 상태후가. 이 상태후가 수렴천전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태후 때는 중립 정책을 좀 유지해요. 그러다가 시종이 집권하면서 신법 정책을 계승하고 이때 이제 재상이 된 사람이 최경인데 이 최경은 좀 약간 이제 원래 신법 정책을 이제 망각한 채 그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신법을 통해서 시종에 뭐냐면 어 하강성이라는 이제 뭐 궁정을 꾸미는 그 기계 암석들이 있어요. 그걸 채집하는데 더 열어올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신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게 돼. 국민들도. 거기다 또 동간이라는 한간이 또 기어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을 이제 남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최규현과 동간 때문에 이 시종의 이미지도 안 좋고 신법의 이미지도 안 좋게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다시 구법당을 철저히 탄압하는데 그때 원우당적비를 세워요. 이 원우당적비는 한국인을 위해서 중국사에 있는데 이 사마강 같은 30명의 구법당인들을 간당이라고 이제 칭하고 이들을 이제 도에 다 새긴 거야. 나쁜 놈이라고. 예. 그게 뭐냐면 원욱 단적비야. 원우 구법당 원우 시기 때 그 당시 철종의 서린태후 설정기 때 정치를 망친 사람들 해가지고 막 욕을 다 써놓은 게 원우 단적비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망하죠. 그리고 남송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뭐냐면 또 구법당이니 뭐 하면서 또 여러 이유로 또 싸우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남성 때 구법당 관료들이 이제 남성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보급학 같은 그 일부 제외하고는 신법이 종용됐다. 그래서 이제 뭐 당장에 끝났냐? 그건 아니에요. 구법단계가 장악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 과정을 볼게요. 여기 멸망 과정은 이제 그 북송의 멸망 과정이죠. 자, 일단 북송의 멸망 과정은 사회 내부에 모순이 이제 있고 정치 혼란이 있었죠. 신법당의 당쟁 등이 있었고 대토지 소유 증가와 자유농의 몰락 그리고 농민 반란이 있었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이거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자, 박람회 난과 송광의 난이 일어나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시종 때 일어났던 건데 그 앞에 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최경이 시종이 이제 뭐냐면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종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치가보다는 예술 쪽에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글씨도 되게 잘 쓰고 그랬거든요. 서예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좀 취미가 뭐냐면 온갖 그 기계 암석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궁정을 장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취미상업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돌도 필요하니까 이때 그걸 이제 캐기 위해서 완전 농민들은 이제 착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박람회 난이잖아. 그래서 하석강의 부담에 집중된 강남 일대에서 폭발됐고요. 그 다음에 송강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송강을 필두로 36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영도된 집단들이 상동을 근거로 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반란을 소재로 한 책이 뭐냐면 그 중국의 4대 소설인 수호전이죠. 수호전. 그리고 수호전의 그 외전이 금병매라는 게 있어요. 네, 좀 외설적인 내용으로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 난과 송광의 난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군사 외교적 실수가 또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좀 내용을 보면 여기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이때 이제 그 북쪽에 여진족이 있었죠. 여진족. 여진족.
이 여진족들은 원래는 거란족 밑에 있다가 이제 뭐냐 거란족이 여러 가지 뭐 해동척이라든지 여자 같은 걸 요구를 하니까 그에 반발해갖고 그 당시 와인불 중심으로 결집이 돼요. 결국은 아골탈 때 금을 세우고 누굴 공격하죠? 요를 공격하죠. 그때 이제 여진족하고 금나라 간에 여기는 금이 아니라 여기 송나라죠. 이 송나라 간에 그 당시 이제 뭘 맺게 되냐면 해상의 동맹을 맺게 돼요. 공수동맹을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진 금나라와 송나라가 합공해서 요를 치자. 대신에 이제 송나라는 요 연휴 16주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송나라가 이제 군대를 출동하고 요를 쳤는데 치려고 할 때 그 여기에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송강의 난이나 이쪽에 박람회 난 같은 것들이 농민 말년이 나.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송나라가 요 군대를 이쪽으로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여진족 그 금나라가 요를 거의 깨부시죠. 그리고 연흔 16주도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송나라가 농민반을 진압하고 군대를 동원해갖고 금나라를 쳤어. 근데 문제는 그 금나라를 치는 과정에서 금나라가 거의 이제 뭐냐면 한번 요를 쳤죠. 요를 치는 과정에서 금나라한테 요가 한번 요한테 금나라가 이제 금나라한테 요가 한번 깨졌잖아요. 근데 그 패배한 요의 군대조차도 송나라가 이기질 못하는 거야. 패배를 했죠. 패장병한테. 그러니까 금이 생각보다 송나라 군사가 약하다는 걸 이제 눈치챈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금나라가 이제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참에 그냥 송을 치자. 송이 약하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아골타 때까지는 그래도 의리가 좀 있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동맹국인데 뭐냐면 치냐. 그래서 그냥 다투자. 좋은 관계 유지하자.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연운 16주를 뺏었으니까 그 당시 송나라가 연운 16주를 이제 금나라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세상 공짜가 없죠. 자기도 피를 흘렸으니까 그만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래가지고 금나라가 이제 송나라한테 무슨 요구를 했냐. 연운 16주를 돌려줄 테니까 대신에 그에 대한 이제 보상금도 주고 그리고 예전에 요 나라에 줬던 세패도 우리한테 바쳐라. 그래서 일단 송나라 입장일 때는 좀 불만이 있겠지만 알겠다 하면서 돈을 주고 이제 일단은 연휴 16주를 갖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자,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인데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송나라가 이제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연후 16주에 그 한족 세력들과 금나라 좀 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세력들을 좀 책동을 해서 좀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진족들 있죠. 금나라와 내부 분열을 좀 획책을 하려고 했고 또 그 당시 요가 이제 자녀 세력들이 쫓겨나서 서요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야율 대석이라는 사람이. 이때 서요와 또 연결해서 또 요를 치려고 했어. 금을 치려고 했죠. 자, 근데 그게 도중에 사신이 발견돼갖고 다 알게 된 거야,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금나라는 태조가 죽고 태종이 즉위할 때인데 태종이 열받지. 예. 이제는 의리 같은 거 없어. 그래가지고 송나라 개봉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종이 이제 덜덜 떠가지고 이제 뭐냐면 자기는 흥종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타협 보죠. 항하 북쪽 땅에 있는 세계주를 떼주겠다니까 물러나. 이거 배상금을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물러나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뭐냐면 싸우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또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2차 침입을 받게 돼요. 그 금나라가 개복을 공격하니까 흥종과 시종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이때 정강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흥종의 동생이었던 고종이 도망을 가죠. 강남 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항조에 정권을 수립하는데 이게 남송이 되는 거죠. 남송이. 자, 그래서 이제 정강해방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송나라는 외교적 실책을 한 거야. 비록 요 나라가 싫다고 해도 금나라 손을 잡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금나라 손을 잡고 요를 멸망시키면 꼭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송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가 혁명을 판단하려면 요와 손을 잡고 금을 막아야지. 그래야지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교적인 판단을 잘 못했고 이런 것들은 남송 때 그 당시 원나라와 손을 잡고 금나라를 공격한 거 똑같아.
그 당시 남성 입장 때는 금이 싫더라도 원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되죠. 오히려 금하고 손을 잡고 원과 대항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타겟이 작은 그래야지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냥 금 나가기 싫다고 해서 원과 손을 잡고 먼저 금을 멸망시키고 똑바로 그 하사는 어디에 가겠어요? 똑바로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금을 멸망시키고 원도 이제 송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실책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북송과 남송의 어떤 멸망 원인을 또 제공을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금에 의한 붕괴 과정을 보면 북송은 금과 동맹에서 연은 16주를 회복하게 평화관계에 있던 요를 협공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정강의 변이 일어났고 이때 송의 수도 변경을 점령하고요. 변경은 개봉의 다른 말이에요. 카이풍을 점령하고 시종과 흠종 두 명의 항제. 이때 그 흠종은 즉위였고 시종은 상황으로서 물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롯해서 3,000명의 가까운 황족들과 고관이 금으로 잡혀가요. 그러면서 이제 북송이 멸망하고요. 원래 이제 금나라가 이제 요게 나라를 세우려서 이제 처음에 총체한 게 아니라 그 계대국을 세우죠. 뒤에 좀 이게 좀 제나라나 뭐 계대국들 세우다가 나중에 직접 통치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남송의 건국과 대의 관계를 볼게요. 자, 남송 정권의 성격을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남송이 이제 그 남쪽 내려서 이제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북송 시대 때 고관 출신자들과 그리고 남송에 이제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금나라 군대를 막는 과정에서 등장한 군대를 가지고 실력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대립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실력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항세충이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유명한 악비단 장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항장성이라는 장군도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 없어.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고관 출신자는 예전에 북송 시대 때 이제 활동했던 높은 고관직들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모부나 뭐 윤원중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고종들이 이제 금나라 침해 막는 이제 신력파들 재상을 안 치니까 이 보수파들 불만을 일으켜서 모부의 나중에 일으켜. 예, 모부의 변. 그래서 모부의 변은 고종을 협박해서 그 당시 강제 퇴위시키고요. 모부와 윤원중이 이제 고종 협박을 했죠. 그리고 그 어린 왕을 이제 세운 사건이야. 물론 그것도 이제 곧바로 실력파들이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진압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고관파들은 이제 다 숙청당하고 실력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재정관료 출신 여유가 비상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금나라가 그러니까 남송이 상당히 위기였죠. 북쪽으로는 뭐냐면 금나라 쳐들어오고 아직 정권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비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여유가 재상에 침입하면서 비상정책을 실시해. 비상 경제정책을. 그래서 절백전이나 경제전을 제정해서 그걸 뭐냐면 절백전이나 경제전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요. 차와 소금, 항매된 촉법을 확충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마 동계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요에 대한 설명이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절백전이 뭐고 경제전이 뭐냐면 절백전은 이제 여기 백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비단 백자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 북송 시대 때 그 백성들에게 전백 그러니까 비단을 걷는 걸 징수했어요. 물납세로 부가세 비단을 징수했는데 이게 이제 남성 초기 때 이 비단 징수를 전납으로 바꾼 거야. 비단 내지 말고 돈을 내라. 예, 그러니까 바뀐 게 절백전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전은 뭐냐면 이게 군사비 징수 목적으로 이제 거뒀던 세금인데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잖아요. 세목들. 그래서 이 세목들을 세수를 증가시켜. 그래서 이제 세수를 증가시켜가지고 세율을 높여갖고 증가하면 그 증가분을 경제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군사비로 정용을 한 거예요. 이게 경제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차, 소금, 항로에 대한 촉법이 뭐냐. 자, 이걸 좀 알려면 전매제를 좀 알아야 돼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전매제를 실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금하고 차, 그 향신료 같은 것도 있어.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당나라 때 그 술도 전매했냐 해갖고 잠깐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강제중국사의 술도 전매를 했더라고요. 거기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전매제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제가 이제 좀 수정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또 술도 송나라 때까지 전매를 했어요. 예, 술도. 자, 하여튼 3대 전매품이 소금, 차, 향신료 그 외에도 이제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금, 차, 향신료예요. 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감매법을 이제 실시했다가 통상법을 바뀌거든요. 그래서 통상법을 실시할 때 그 당시 유통 이런 것들을 그 대상인들 상인들에 맡겨 염상들한테 맡기죠. 그 염상들에 맡기고 그 판매증을 줘요. 돈을 받고 염상들이 돈을 받고 판매증을 드는데 이걸 뭐냐면 소금 염자 써서 이걸 여민이라고 하죠. 이는 이제 판매 증서를 말해요. 그 돈을 주고 판매권 얻는 거죠. 이게 염이라고 하고 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생산을 하면 돈을 줘요. 그 상인들이 그러면 이 상인들에게 판매권을 주죠. 이게 뭐냐면 차 다짜서 다인이라고 해. 판매 증서를 받는 거. 향신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향신료는 반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인자가 들어간 것은 그 당시 판매 증서다. 판매권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일종의 뭐가 되냐면 화폐로서 이제 뭐냐 기능을 하죠. 이 자체가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 여민, 다인, 뭐 반인 이렇게 판매 증서들 다 합쳐갖고 뭐라고 그 당시 칭하냐면 통칭해서 이들 초인이라고 해. 초인. 이거 초인에 관련된 법이 촉법이에요. 촉법. 그래서 요 차나 소금, 향료 같은 촉법을 확충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아까 다인, 연인, 반인 같은 이런 판매 증권을 뭐냐 국가가 확실히 통제를 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했다. 그와 관련된 법을 뭐냐면 제정했다 또는 개정했다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남송의 재정을 재건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당시 이제 금나라 막는 과정에서 그 당시 자체 민병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 군벌 세력들이 이제 활거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악비나 유광세 같은 이제 실력파들이죠. 이들이 무장 세력들이 대금 방위대회 구실로 4만에서 5만의 병력을 유지했고 그리고 항상 이 군벌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악비라는 사람이죠. 악비. 중국에서는 악비의 상당히 성인시하고 그러거든요. 영웅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면 이순신하고 비슷해. 근데 그 악비하고 항상 대비되는 인물이 있어. 항상 성악구도가 있어. 재밌잖아요. 드라마틱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해라는 사람이 있어. 진해. 그래서 악비는 대근 강경파고 진해는 주화파야. 그래서 금나라 친해보자. 왜냐면 진해가 이제 그 당시 정강해방 때 금나라 포로로 잡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친금 성향을 보내니까 일부러 이제 금나라에서 얘는 괜찮다 해서 그 당시 그 금나라 온건파들이 얘를 이용해서 송나라 합병할 수 있겠다 해갖고 얘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금나라의 기대에 맞게 그 행동한 거죠. 그래서 금나라 싸우지 말고 적당히 합친해서 살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악비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악비하고 진해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진해가 이제 뭐냐면 모함을 해서 그 부인도 같이 끼었다고 해요. 그래서 악비를 모함해서 이 악비를 걸고 감옥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악비는 충신이고 진해는 뭐라고 생각하면 한간이다. 이 나라를 팔아먹는 한간이다. 그래서 아주 나쁘게 봐.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진해상이 있어요. 진해상인데 어떻게 했냐면 진해와 그 부인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고 침을 뱉고 막 오줌도 놓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예. 근데 요즘에 중국의 정부에서는 그걸 다르게 평가하더라고 요즘에는. 중국 같은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우는 다민족 통일 국가론. 그러니까 중화의 범위도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족이 아니라 여진족도 포함하고 거란족도 다 포함되는 거야. 지금 없지만 얘네들 역사도 다 뭐냐면 포함되는 거야.
지금 여진족, 만주족도. 그러면 악비는 이제 한족 지상주의자밖에 안 돼. 종족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고, 진해는 같이 더불어 산다니까 한족과 여진족 같이 더불으니까 다민족 통일국가에 딱 맞는 이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학계에서 악비는 이제 평가를 전화하고 이거는 이제 종족주의자다. 진해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중국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그거에 대한 민중대 반반 좀 있죠. 정서적으로. 왜냐면 계속 악비는 보니까 충신이고 진해는 간신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반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해와 악비의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공식적으로요. 예. 그런데 아무리 이제 물론 악비가 한족 민족주의자지만 보편성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들 입장을 볼 때요. 진해와 악비 중에 누굴 편을했어? 악비를 편을 들죠. 왜냐면 민족이 달라도 일단은 민족주의라는 어떤 민족적인 그 정서는 동일하잖아요. 어떤 보편성 있는 거, 민족을 총학. 그런 입장일 때는 악비가 오히려 더 나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악비와 진해의 평가가 좀 다르긴 하는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남성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강남 경제가 더 뭐냐면 개발이 본격화된다. 왜냐하면 많은 인력들이 또 강남에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예전에는 북송시대 때는 강남의 물자가 운하를 통해서 어디로 갔죠? 저 강북지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여 생산물이 강남 잉여 생산물이 다 빠져나갔잖아. 자, 근데 하북 지역을 잃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강남에 하북 지역에 보낼 필요 없겠죠. 세폐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강남에서 자체적 잉여 생산을 쓰면서 그 뭐냐면 이제 더 강남의 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 더 부유해지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강남의 경제가 개발이 더 촉진됐고요. 그러면 이제 금나라와 이제 남성 간의 좀 대입을 보죠. 자, 금나라가 하복을 진출했는데 금나라가 이제 급작하게 이제 하복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얘네 좀 당황스러운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오랫동안 거의 뭐냐면 미개한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예, 거의 부족 국가 단계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아골타위에서 요를 격파하고 나가서 이제 북송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계례 국가를 좀 세웠어. 그래서 초날 한 30일 정도 한 달 동안 있다 장방창에 있었는데 이게 그 북송의 충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억지로 끌려가갖고 세웠다가 한계도에다 물러가고요. 제나나가 7년 동안 이제 유해단 사람이 이제 만들었죠. 이게 계례 국가야. 그러다가 한 7년 동안 가독을 둔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이 이제 직접 지배하게 돼요. 강북 지역을. 자, 그때 이제 금나라가 이제 그 남송을 이제 하고 대립을 할 때 예전처럼 북송처럼 뭐냐면 쉽게 그 남송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때 해수를 경계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해수와 그 양쯔강 그 유역 일대가 주로 호수가 많고 저습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공격하는데 이때 이제 그 금나라의 주력이 뭐예요? 기병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곳을 공격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말을 타고 공격하는데 저수지나 진흙이나 이런 것들 뻘밭이 많다 보니까 말이 거기 가다가 발목이 끼어. 그 진흙에 파묻혀 갖고 저수지에 파묻혀서 그러니까 충분한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남송도 그 송나라 군대도 그 민병 조직들로 금나라 군대와 싸우다 보니까 이제 전투력이 어떻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북송처럼 이렇게 금방 멸망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때 이제 금나라나 송나라 안에서도 주화파, 강화파가 이제 강경파가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같은 게 주화파는 아까 치면 진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경파는 악비 같은 군벌 세력이고, 그 다음에 주화파는 금나라 달래는 사람이고, 여기 강경파는 정방의 장수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요 달래는 사람이 진해를 보냈던 거죠. 이게 원래 포로 출신이죠. 그래서 진해가 이제 친금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보내가지고 합평을 맺도록 한 거야. 결국에는 진해가 이제 악비를 죽이고 이제 합평을 맺게 되는데 자 요때 금송과 남성 간의 하에 금신 관계 하이죠. 소홍의 하라고 하는데 요 소홍의 하는 동아시아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국경선은 해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서성 대사관까지 이런 국경선이야.
이게 해수. 해수는 양지강 북쪽에 있는 강이에요. 여기에서 북쪽에 대산강까지 사천성 북쪽에 있는 거기까지는 이제 국경선을 했고 해수 이북의 땅을 금에게 하정한다. 어차피 이 땅은 금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족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송은 금의 책봉을 받아서 신하의 예를 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냐면 그 책봉 관계가 역전되죠. 역전돼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황제가 그 오랑캐 이민족들을 이제 책봉했는데 거꾸로 이제 이민족의 수장이 뭐냐면 송나라의 황제에게 책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하의 예를 취하게 되고 그 매년 이제 세패은 25만 양, 비단 25만 필 주고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하냐 이런 이제 하는 것이 소홍의 하예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그 조공 책봉 관계, 역전 관계를 이제 예를 들 때 설명을 한 건데 자 근데 이제 금난 그래서 해도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강남까지 공격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진정한 중국의 천하의 황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경을 군대를 내려왔는데 도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해도왕이 이제 제거당하죠. 자 이때 이제 뭐냐면 금나라 군대가 좀 깨져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좀 바뀌게 돼. 세종 때 체결하는 게 금나라생 때. 이때 이제 신하 관계에서 숙제 관계도 또 바뀌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냐면 또 남성군이 또 금을 한번 치다가 또 깨져. 그래갖고 숙지에서 또 백제 관계로 바뀌어요. 숙제 관계는 작은 아버지 관계고 백지는 이제 큰 아버지 관계니까 좀 단계가 좀 약간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시대 정치적 변화 보면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남성시대 때는 대금이나 대몽골 관계를 통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이 남성 정권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예, 항상 외부에 침입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황제권이 약화되고 재상의 권한이 커졌어. 왜냐면 이제 위기시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치 잘 모르고 하니까 주로 이제 유능한 재상들이 등장해서 정치를 이끌다 보니까 이 황제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재상권이 강화되는 이런 형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재상들 보면 진해도 있고 뭐 한탁주 삼위원, 가사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당쟁도 곧바로 이제 있어요. 뭐 구복당이 이제 득세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또 파벌이 나눠갖고 지네끼리 싸우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논의는 이제 난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종 때 대금 하전 논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중의 대간파와 도학파. 도학파는 이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다음에 주의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주자파, 주자학과 연결되어 있는 파벌이고요. 그러니까 영종 때 이제 도학파와 조윤호와 주일파와 신법당 계통의 한탁준이 또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한탁주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도학, 그 당시에 이제 그 송악, 성리학을 말하죠. 성리학을 위약을 모아서 금을 내요. 그래서 이게 거몽의 당금이라고 해요. 위약 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주인은 평생 동안 벗어나 안 했어요. 근데 주위의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당여들은 정치에 참여를 했죠. 예. 그래서 끝발이 좀 있긴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언의 당위 같은 게 있었고 아직까지는 남송 시대 때는 주작 그 성리학이 간악화된 건 아니었어요. 그 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이제 남송의 멸망을 보면요. 자, 송나라와 몽골 연합군이 금을 공격을 하죠. 예. 이게 이제 실수였죠. 송이 입장 올 때는 아무리 금이 싫어도 몽골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누가 손을 잡아야 했어요? 금과 손을 잡고 몽골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 당시 몽골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 이게 외교적 큰 실수를 한 거죠. 결국에 금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몽골이지. 그래서 몽골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몽골의 공격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쉽진 않았어요. 송이 이제 그 몽골이 송나라를 공격할 때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저기 사천성에 양양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양양성이 방위가 또 뭐냐면 굳건하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양양성을 공격하다가 그 몽케가 그 대포 맞고 죽었어. 그때 이제 뭐냐면 송나라 군대가 하포를 장착해갖고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쿠비나이가 가서 그걸 확실히 점령한 거야. 그때는 점령할 때 이제 강남의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꼭 기병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수군도 있고 보병도 있고 하약병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다양한 병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패행 군대에 뭐냐면 그걸 죽이지 않고 다 흡수해갖고 적의 기법이나 이런 것도 다 통합하죠. 그래서 그때 원나라는 이제 기병뿐만 아니라 수군이라든지 하약병도 동원하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남송을 멸망을 시켰어. 예. 자, 그래서 이제 몽골에 의해서 정복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이제 송대 사회경제 부분을 넘어갈게요. 요 앞부분에서 이제 송대 사회는 귀족 사회가 아니라 서민 사회죠. 사대부가 또 집권했던 사대죠. 그래서 이제 당송 병역기간인데 그 기초 95년도에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 보시면 그냥 간단한 거야. 그 굳이 뭐 당송 병역 관련된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어. 예, 동계나 강자종생 주주주주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기초에 나온 적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건너뛰었는데 하도 요즘에는 이상한데 그냥 내는 바람에 요거 좀 약간 나중에 심화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그 개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세기를 기점으로 분기점 송이 건국과 10세기 후반까지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혁명적인 것을 뭐라고 하면 당송 병역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시대 구분 논쟁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 뭐 경도학파, 동경학파, 시대 구분 논쟁과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거는 뒤에 좀 설명을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지배층으로서 귀족계를 몰락하고 사대부 서민사회가 발달됐고요. 정치적으로 볼 때 위진남북주의 당 중기까지 지배자였던 귀족 정치가 사라지고 당 말 5대 절도사 정치를 거쳐서 황제 독재 정치가 확립됐으며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해서 문신 관료체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문신 관료체제는 그 사회적 기반을 사대부 서민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관료 진출에서 각어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전시 도입으로써 각어는 문신 관료 체제와 황제 독재자 구축에 중요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그 당의 병동위치 부병제에서 당 중국이부터 등장한 무병제를 이제 채택을 했다는 거. 그 조용조 제도에서 양세법 체제를 했는데 요때 양세법은 당나라 양세법과 송나라 양세법 좀 다르다고 했죠. 약간 부가세가 많다고 했죠. 자, 사상적으로 보면 당대 사상계의 주류는 불교와 독이었어요. 이 유교는 홍각적 유교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시험 과목용이었고, 근데 당 말기 때부터 조금씩 신유학의 기풍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송나라 때 이 신유교인 주자학이 그 송대 사상과 학문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 문화의 기초가 되는 유교는 새로운 각도로 해석돼서 전제 군주적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 유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제 좀 사상이 발전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됐는데 군사적으로 힘이 약해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말 5대에 거쳐서 홍세호가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장원을 형성했으며 요 장원의 규모에 대해서도 이제 학계에 따라 좀 견해가 많아요. 요것도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이들의 토지 경제가는 전호도에 출연해 이걸 지주전호제가 송대에 정착됐다. 이 지주전호제의 성격 가지고도 또 뭐냐면 학계에 또 견해가 또 다르고요. 그리고 자급자족 경제체제, 시장경제, 화폐경제가 등장했고 서민이 등장했고 당의 문화도 서민 문화가 발달됐어요. 예. 왜 그러냐? 서민들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비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에 맞춰서 문화가 발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의 귀족적 국제적 문화와 좀 다르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귀족적인 측면에서 신을 강조했죠. 당시라. 근데 송나라에서는 시가 아니라 사가 강조해. 사. 사라는 거는 일종의 유행가라고 보시면 돼요. 유행가. 그래서 그 유행가를 부르는 것을 사라고 해요. 문학 장르로서.
자, 근데 이제 대외관계에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당의 김이 정책에 눌려있던 북방민족이 민족적 자각과 함께 민족의 발전을 이루면서 정보 강조로서 응비하는 기틀만 해서 오히려 이제 송나라가 그걸 통제를 못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자, 여기는 이제 그 당송 그 병원론과 관련돼서 송대 지주 전호제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정리가 좀 약간 이제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그 내용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동영상 심화 자료 관련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심화 자료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319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당송 병역 관련된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8세기 중기부터 해서 10세기 후반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정치, 사회, 경제 변동을 당송 병역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10세기라지만 뭐 이제 그 11세기도 12세기도 보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자, 하여튼 당 말 때부터 송 때까지의 사회 변화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중국 대륙의 학파는 이제 볼 필요 없고 경도 학파하고 동경 학파 요거는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도 학파 같은 경우는 전반적 시대 구분을 보면 고대까지는 은내에서 한나라까지 고대예요. 그리고 중세는 위진남북주에서 당나라 때까지 고대고요. 그리고 5대 19개 가동을 거쳐서 근세 이후부터는 송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경도학파는 근세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쓴다고 했죠. 근데 이제 동경학파는 좀 약간 좀 늦춰봐. 그래서 고대까지는 은에서 당까지는 고대고, 그 다음에 중세가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 여기는 근세지만 여기는 송을 매겨요. 송에서 청나라까지가 중세고, 근대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 있죠. 이 아편 전쟁은 이제 그때부터 근대다. 이건 일종의 약간 이제 뭐냐면 외인론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근대는 외적인 변화, 충격에 의해서 나타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경도학파의 동경학파의 견해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뭐 경도학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학자들이 쭉 있죠. 예, 이거 뭐 있는데 심심하신 분들은 보세요. 예, 이거는 뭐 그 강제중국서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구체적인 것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대부의 특징과 관점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경도학파와 동경학파가 어떻게 사대부를 볼 것인가 이거 이제 관련되는 건데, 자, 중국의 송나라 때 지배계층은 사대부죠. 그래서 이들은 원래는 기반은 형세호지만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사대부라고요. 형세가 요 정도면 형세후 계층 중에서도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죠. 이들을 이제 뭐냐면 사대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타나는 이제 뭐냐면 그 항신계층, 그러니까 그런 항신 명청 시대 때 신사계층 있죠. 신사계층보다 좀 약간 그 향신계층보다 좀 약간 폭은 좁아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학자이자 관료이며 지주라는 삼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학자고 그 다음에 그 관료면서 지주라는 삼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독서인으로서 과거에 합격한 후 관료가 되어 간호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 간호로서 이제 여러 가지 자격들을 면제받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지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황제 앞에서는 피치자지만 일반 백성들은 치자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공치 의식에 따라서 황제와 더불어 통치한다는 어떤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개인과 가문보다는 나름대로 사회를 먼저 생각해. 국가를 생각하고.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문벌 귀족과 좀 다른 점이야. 위진남북조 시대 귀족이나 당나라 귀족들은 생각이 뭐냐면 개인과 가문 중심이에요. 예, 국가가 나봐야 되는 황제가 죽고 나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과 개인의 보신과 가문의 영광이 더 중요해. 근데 얘네들은 개인과 가문보다도 국가가 더 중요해.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높은 모당에 있으면 백성을 근심하고 멀리 강호에 천하면 군주를 근심한다. 그래서 천하가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기뻐하는 에 기뻐한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천하가 공의식이 보이죠. 나오는데도 공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피치자 입장에서는 황제 독재권을 강하지만 또 치자 입장에서는 공치주의 입장에서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문이나 문벌보다는 국가사회를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형이사학적 성리학을 통해서 독재체제와 문신관료체제를 옹호하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대부 사회는 그들 사회 계층 중심으로서 지배층의 역할고 수단 귀족 시대와 달리 출세와 조건보다는 출세 조건은 신분보다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과거 제도를 발달을 통해서 사회병력을 확대한다. 유동성 있는 걸 바탕으로 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걸 이제 기반을 깔고 그러면 송대 사회에서 보는 관점, 동경대학파하고 경도대학파가 좀 달라요. 그럼 어떤 점에서 다르냐 보면 일단 동경대학파들은 사대부들 그 시대의 특정한 계층을 안 봐. 그 기록에 보니까 송나라 이전부터 한나라 뭐 이런 당나라 때문에 사대부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대부라는 거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그냥 그 당대 그 지식인을 칭하는 일반 세력들, 일반 보통 명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대 사대부를 특정 계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인 계층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선진은 진나라 이전부터 관료 선발과 인연과 제도를 알려주듯이 경제적 우월성을 기초한 지식과 교양의 소유자가 지배층에 대응되는 것이 정통적 이상이었고 이들이 정근대 사대부 지식인이 문화 담당자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책임자를 자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다른 그 시대의 그 지식인과 벌 발은 없었다. 다른 지식인들도 나름대로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이 있었고 또 이들도 사대부가 칭하고 있었다. 근데 뭘 또 송대 사대부를 특별히 보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애들이 동경대학파 애들이고 근데 경도대학파는 거기에 사대부 애들 때문에 나는 의미를 두고 있죠. 역사적 의미를. 이런 지배층들은 그 이전에 구분한 점이 있다는 거야. 문벌 기죽ትን 거야. 왜냐면 이것을 과거제도를 봤어요. 그래서 관료의 자격 요건을 지식과 교양에 찾았고 이후 국가 권력의 후원하되 지식과 교양을 가진 많은 관료들과 더 많은 지원자들이 생겨나 이들이 지배층의 중축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 제도의 최종 합격인 전시에서 합격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전시 이전에 그 지방시 같은 거 있죠. 회시 같은 거. 회시 응시자들 보면 되게 많다는 거야. 거기 보면 11세기 초에서 이게 남송 같은 게 보면 남송은 상대적 인구가 적은데 반해서 전체 인구수의 적은데 반해서 응시자는 더 많죠. 2.5%가 과거에 몰두한 이유가 뭘까요? 합격률 낮은 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회시만 합격해도 기본적인 회시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뭘 줬다는 거야. 여러 가지 초급 간직이라든지 거기 합격하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 의신 이런 걸 보장했기 때문에 과거를 합격했다. 그래서 종전의 지식인과 달리 그들은 이 과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높여갔기 때문에 다른 신분층과 종전의 지배층과 다른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경학파하고 그 다음에 경도학파의 차이점이고요. 경도학파는 더 나가서 이들은 지방에서 농업생산 발전이나 수의시설 보급, 그리고 자체적인 자유집단 형성, 한약과 사창제를 주도를 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한양과 사창제를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리학의 학산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 송나라 때의 그 한약과 사창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확산하는 과정에서 한양과 사창제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또 동경학파는 또 송대 과거제를 군주 독재체제의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과거제도가 예전과 같이 다르게 서민들 개방을 해서 신분 이동에 기여를 했고 군주를 정점으로 둔 국가 권력이 형성됐고 군주 독재체제 항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리고 아까 회심화 합격에도
그 뭐냐면 학교에 입학을 여러 상급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영법사 특권 보장이 있고 학업 관리 등록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이 아니라도 대시에 많이 응시를 했던 거다.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주전호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장원제와 지주전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갖고 그 당나라제 때부터 형성된 장원과 지주전호제가 그 당시 이제 송나라 때 이후부터 이제 더 발전됐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동경학파하고 그 뭐냐면 경도학파가 좀 의미가 좀 약간 달라. 일단 이게 좀 볼게요. 동경학파에서는 중세론자들이죠. 이 서양 중세를 이제 비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학파는 장원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된 큰 장원이다. 자원 규모가 크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호도는 토지에 예속돼 있고, 그리고 수전전기기랑은 뭐냐면 이때 이제 그 땅에 예속돼 있고 토지를 매매할 때 같이 딸려간다. 전객이.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는 아니어도 예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세 노예적 예민적인. 자, 근데 경도학파는 좀 달라요. 이들은 근세론에 입각해서 이때 장원은 당나라 장원과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영세적이고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대지주가 아니라 중소지주 정도의 장원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그 농민들은 대등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성립된 자유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실증한 결과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경학파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수전전개이고 그 중세 노예적 농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사천성 같이 좀 약간 뭐냐면 사회적 후진적인 지역에서 맞아. 예. 근데 그 후진적 지역에서 많지만 저기 강남 양쯔강 델타 지역 있죠. 그런 강소성이나 이런 강해 지역 같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안 맞아. 그래서 그 강해나 이런 양쯔강 남부 지역 있죠. 양쯔강 하류 지역 같은 선진 지역에서는 안 맞아. 여기에 오히려 경도학파 견해가 더 맞아요. 그래서 일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윗부분에 있는데 좀 더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진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천이나 호북, 호남 양쪽 중류 지역이나 상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주가 많은 개코를 지배하고 인신 예속적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강절 지역까지 양쪽 하류 같은 경우에 선진 지역은 영세한 분작 소작이고 상대적으로 인신 예속적인 지배를 약하다.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또 전호도 지위가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부터 생산수단을 소유한 전호까지 전호에 대한 또 그에 따른 다양한 호칭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송대 전호의 법률적 지위가 있는데요. 전호는 이제 보면 전호 양민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비가 아니에요. 양민을 인식하고 법적으로 독립된 결 주체인데 다만 주인과 사이에는 신분적 상하 관계만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A 지주하고 그 계약 관계를 맺은 B 소작인 간에 신분적인 어떤 상하 관계만 존재했다는 거지. B 지주하고 비소작인 간의 신분적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서로 평등한 관계야. 법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11세기 때는 이제 뭐냐면 앞에 이제 A 지주와 B 소작인 간에 서로 계약 관계에 맞은 지주와 소작인 간에 차별은 없었지만 11세기 후부터는 전호의 주인이 대한 범죄는 일반민보다 한 등급 가중되고요. 그러니까 전호가 주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민보다 한 등급 가중되고 지주에 대한 전호의 범죄는 장제에 의해서 면제받고 도제는 한 등급 경감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가 죄를 질 때는 한 등급 아래로 받고 소작인이 죄를 벌 때는 한 등급 위를 받는 거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A 지주와 B 지주의 관계뿐이지 다른 지주의 관계는 아니에요. 이건 평등한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는 뭐냐? 자, 지주가 전호에 대한 법적 우위가 있었고 전호는 지주에 대한 신분적 예속 관계를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자,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 오히려 전호의 지위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게 이제 뭐냐면 지주의 권한이 좀 약해지면 그 지주부터 먼저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러잖아요. 지세가 이제 지주부터 거두니까. 그러니까 지주를 법적으로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지주의 상하관계를 강조해서 그런 거는 오히려 지주들의 권한이 약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하는 거다. 자, 이런 걸 이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 앞의 관점은 이제 무슨 학파냐면 당연히 동경학파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뒤의 관점은 뭐겠어요? 뒤에는 경도학파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동경학파, 경도학파 관점에 따라 달라.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설명했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2번에 적어놨어요. 장원제 관련된 경도학파, 동경학파 견해. 그리고 직접 생산자 뭐 간인이라고 있는데 여기까지 건너뛰고 요 관련된 내용들 그런 거 견해도 있고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초야종의 법적은 예전까지 했는데 그냥 건너뛰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전 양주제의 맹아가 보인다는 거야. 예. 일전 양주제. 일전 양주제라는 건 뭐냐면 땅 하나에 권리가 두 개 있는 거죠. 보통 근대에서는 권리가 하나 있잖아요. 배탈 소유권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근대에서는 토지 하나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전 양주제 한 땅에 뭐냐면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하고 경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이게 명나라 때 확립됐거든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송나라 때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맹아가.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제 일정 양주제와 이 관련돼 갖고 이 구별된 용어들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거 당연히 경도학파죠. 그래서 전호권이 이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전호권이 확립돼서 자유민한 증거로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권의 용어로서는 전면, 전피, 피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의미로 전전, 전골, 정근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명나라 때 이게 확립됐다고 아는 그런 경작권과 소유권의 분리 현상이 이미 송나라 때부터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주개코제와 호등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또 문제가 많아. 이것도 해석이 많은데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주개코제와 호등제가 연관돼서 했고 그 보통 송나라 호등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고 주로 주호만 대상으로 나눴다. 그리고 주개코라는 게 나눌 때 예전처럼 당나라처럼 주호는 뭐냐 토착민, 개코는 이주민 이런 의미로 나눈 게 아니라 주호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개코는 땅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송나라 때는 그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지만 이렇게 지주전호제, 사대부, 그 다음에 장원제에 둘러싸고 뭐냐면 이렇게 그 동경학파, 경동학파의 견해를 좀 살펴봤어요. 예,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심화 교재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대의 본격적인 된 것이 농업혁명하고 상업혁명이죠. 이 농업혁명과 상업혁명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 당나라 중기 때부터 있었죠. 근데 이게 확산된 것은 언제 때냐? 그 당시 이제 송나라 때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일본 학계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요.